세계가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다시 트럼프 태풍, 트럼프 폭풍,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 다시 한반도를 들끓게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서는 아침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지요. 관련해서 오늘 9시 그리고 10시 두 차례 정치 분석, 또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들과의 이어지는 질의응답 저희들 꼼꼼하게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인터뷰, 단독 인터뷰 저희가 지지난주 창원 현장, 실제로는 창녕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채에 미처 풀어드리지 못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오고 가면서 많은 내용을 대화를 나눴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대목들만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총 9곡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죠. 금요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 검찰에 출석해서 첫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힌 명태균 씨의 표정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득이양양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실제로 그 검찰 소환을 앞둔 본인의 입장,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희가 미뤄두었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 전체를 오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벌써 한 몇 주 됐지요. 저도 물었습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별로 두렵거나 무서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된 짤막한 대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좀 있으면 검찰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면 뭐 가요? 검찰에 행동하는 거 보고 뭘 수위 조절이 달라지니까 그때 인터뷰하러 와야지 오늘 뭐 인터뷰해 뭐야. 누가 수위 조절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수위 조절을 하겠지. 검찰 딱 하는 꼬라지 보고. 얄짤 없어요. 검찰에 나와가지고. 얄짤만. 한번 딱 보여주잖아. 내가 거기서 판짜고 다 했는데 걔들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겠어요. 네, 굉장히 짤막한 30초짜리 대화인데요. 인터뷰 뭐하러 하러 왔냐?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조사 고 임박해서 왔다면 뭐 그때는 뭐 얘기할 게 있겠지만, 근데 지금 기자들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현장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가 있지만 현장에서 아무리 마이크를 들이대도 찍지 마라, 촬영하지 마라, 비켜라,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많은 그 젊은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에 가 있는데 인터뷰를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좀 그 연조가 있는 기자들도 가 있지만 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살라 버리겠다, 증거를 다 불살라 버리러 아버지 묘소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들에게 소위 이제 say goodbye, 더 이상 이제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연락할 일 없을 거다라고 안녕 인사를 한 뒤로는 실제로 기자들하고 그 어떤 기자들하고도 접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저한테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검찰 수사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만큼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로펌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현지에서 변호를 맡았죠. 무료 변론을 맡았고 그리고 창원에서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법률 대응을 하면서 내일이네요. 내일 있을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판짜고 다 했는데 걔들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전혀 두렵지 않다, 무섭지도 않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이 정권을 이렇게 다 판을 짜고 대통령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렵거나 무서울 게 없다. 검찰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가서 들어보고 내가 대응을 하겠다. 얄짤없다 이런 표현합니다. 검찰이고 뭐고 내가 다 얄짤없이 다 대응할 거다.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내용인데요. 그 기자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실제로 검찰에 제출된 휴대전화이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고 이것은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가 어디서든가 현출이 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대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되면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과 함께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전화기를 새 전화기를 빼갖고 옮겨온 거잖아. 옮겨왔는데 어떻게 9월 25일 3일 9월 24일 9월 25일 이렇게 있는데 굳이 아니 어떻게 9월 23일 날 5일 날 4일 날 한 달 뒤에 일을 알고 그 필요한 것만 탁탁 옮겨왔을까? 왜? 이 전화기는 압수수색됐어. 이 전화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게 나갔는데 명태균이가 증거인멸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 들어오고 나를 인신구속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용산이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알고 딱딱 거기 필요한 이 자료 말고 이 자료는 그대로 지금 검찰이 갖고 있어. 포렌식에서. 여기 있는 자료 아닌 게 나오면 증거인멸이라고 추가로 압수한다. 다음 난 구속돼. 근데 요 한 달 전에 있는 이 사진 갖고 이 한 달을 싹 다 방어했네. 이 판이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갈 거니까 분석이 이 타이밍에 지가 뭘 내려놓을 거고 뭘 할 거다. 검찰은 뭘 볼 거다. 용산은 어떻게 나올 거다. 다 맞췄네. 빨리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 나를 어떻게 글을 써요. 내가 취재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야단 맞고 교육받잖아. 네. 자, 명태균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어떻게 나올지,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뜰지, 이준석 씨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리고 또 뭐 친윤계가 어떻게 할지 본인은 다 이걸 보고 조율해서 본인이 꼭 필요한 행동만큼만 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첫 보도가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 기사 제목이요.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이 공천 문제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이른바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공천 지역구로 옮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맞춤형 공약을 준비할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의 텔레그램 캡처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에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나온 것은 바로 명태균 씨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불사 회동이 나오고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이 홍매화, 그 유명한 7불사 홍매화 한밤에 이제 씹는 삽질하는 그런 사진을 명태균 씨가 올리고 이러면서 그 굉장히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되면서 있었던 그 파장의 흐름을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진들 가지고 다 방어를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월 25일, 9월 24일, 25일, 24일, 23일. 어떻게 그렇게 다 했을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료 가지고 판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다 했던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명태균 씨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지력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도 걱정하는 대목이 있으니 그것은 압수수색과 구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자료가 나오게 되면 나는 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 나는 구속이 된다. 그런데 내가 이 휴대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안에 어떤 자료 사진이 있는지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저에게도 이제 보여준 것인데요.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난 요거 하나로 대응을 한 거야. 이렇게 자신감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증거인멸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만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재판 받을 수 있고 본인은 무죄로 결론 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창원지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수많은 이슈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대검에 특수본을 구성을 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창원에 중앙에서 파견된 검사 5명 포함해서 한 11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강혜경 씨만 하더라도 어제 9차 조사를 받았고 모두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건데요. 핵심은 명태균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 피의자가 4명 아닙니까? 강혜경, 명태균, 김태열, 김영선 이 4명에 해당하는 9천만 원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로 종결된다면 별달리 다른 것들은 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명태균 씨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면 그걸로 끝내겠지만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본인은 불살랐다, 지인을 통해서 다른 곳에 폐기했다, 아니다,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증거는 없애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 지인들이 해주고 있는 중론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태균 씨는 법률 대응을 하면서 관련된 증거는 버리지 않았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과 여사와 본인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강조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단위가 그러니까 그 구체성이 이를테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대선 캠프에서 유세단장을 윤상현에서 박대출로 바꿨다. 내가 반대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본부장 윤상현 복당시킨 것은 나다. 내가 복당시켜서 본부장 만들 거다 했는데 실제로 본부장이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온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묘수라는 제목으로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런 맥락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저하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사가 항상 연락을 하면 스피커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말을 해서 동시간대에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여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 본인이 이제 판정을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사 대통령이 왜 스피커폰이냐? 둘이서 같이 말해. 동시 말해. 왜 그러냐? 여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서로 자기 말을 먼저 던져. 그게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장제원 대통령 장제원을 어찌해야 돼요? 근데 바로 대통령이 끼고 들어와. 삼선 의원인데 아들이 사고 친 거지 이 말은. 근데 거기다 대고 자르세요 할 수 있겠어? 자르세요 하지. 장제원이는 지난 대선 때 3명의 대통령 후보를 모았다. 유승민 유세할 때 유승민이가 대통령 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얘기한다. 반기문 올 때 뭐라고. 그 다음에 또 홍준표.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면 엄마가 사람 같은 거 은혜를 잊어버리겠어.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 장제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대통령이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삼성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뭐 사고 친 거지.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씨가 음주운전, 뭐 경찰 폭행,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논란들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 장제원 씨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김건희 여사의 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아이 그거 뭐 아들이 사고 친 거지 삼선 의원이고 별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이준석 의원도 전 대표 시절에 뭐 삼성간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유승민 유세할 때는 유승민이 대통령 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기문 그리고 이제 윤석열 세 명의 대통령을 갈아타면서 움직인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울 때 손 한 번 잡아주면 그 사람이 사람 같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장제원 손을 잡아줘라.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등 캠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뭐 헌신하겠다. 중진 헌신론에 따라서 본인 출마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결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간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거는 진짜 단독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밥값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 제가 명태균 씨 지인을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 지인이 명태균의 운명을 바꾼 5명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 사실은 인연이 굉장히 깊고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경남지사 출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정치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다시 그러니까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치하다 안 돼서 고향으로 경남 고향으로 내려와서 뭐 지사도 도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명태균 씨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된 건데 그 김영선 의원 덕에 뭐 그 이른바 뭐 이준석 대표도 만나게 되고 주요 정치인들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도해드렸지만 마포 포럼에 김무성 대표를 명태균 씨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이제 손잡고 같이 가서 만나게 된 거고 또 김건희 여사도 만나게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만나게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준 사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으니 황금이라는 딸입니다. 그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던 예쁜 얼굴이기도 하죠. 그 5살짜리 딸인데 지천명에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18개월이 되도록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인 얘기, 본인 주장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지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 18개월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걷게 되는 날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걷게 됐고 걷게 된 후에 김건희 여사가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좋아했다. 약간 이거는 조금 진짜 사실인지 저는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 지인들 취재를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자녀가 이제 총 3명이 있는데요. 딸아이가 3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른답니다. 고모.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르고 굉장히 각별하게 뭐 영상 통화를 하고 이거는 뭐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실제로 이 황금이에 대한 애정이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깊다. 왜냐하면 잘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저에게 단독이라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라며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먼 데까지 왔는데 가서 인터뷰에 볼 내용도 없어요. 딱 하나 줄게요. 황금이가 18개월 동안 못 걸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 진단 검사를 받아보면 18개월 못 걸었어요. 내가 우리 여사를 딱 봐요. 여사한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모르잖아. 한 거에 못 걸었으니까. 우리 애가 걷는 날 대통령 당선되는 날
그래서 경선천에 우리 애가 걸어요. 예. 소름. 노래 아니 그게 페이스북에 있는데 정해져 있어 내가 놔줬거든. 그래서 여사가 거기서 울고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원래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양해도 하고 해야 돼. 의사들도 그렇고 아니 2년이 다 됐는데 못 걸어봐. 그러니까 애가 그것도 기는 것도 잘 못 기는 거야. 어? 18개월 사진이 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가 갑자기 경선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부쩍 슬프더라니까. 근데 슬 때 내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전화기 오는 거지. 얼굴에 사진 찍었어. 그 사진도 있어. 깨치발로 해갖고 내가 갑자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 했어. 애가? 예, 아버지. 이게 내가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응?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돌아가면 쓰거든. 내가 아빠랑 안 하고 아버지랑 하고 그러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여사한테 이야기 해줬잖아. 여사가 울더라. 그래갖고 그 중간에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 전화가 와. 황금이는 잘 갖고 있어.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이제 밥값 다 했잖아. 네. 믿기 어려우시죠? 네, 저도 사실은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씩 짚어드리면,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이것은 실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이가 잘 걷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명태균 씨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잘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그 어렵게 혼자 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 애잔함, 애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특히 늦게 낳은 이 막내 아이가 상당히 이제 명태균 씨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이런 본인의 인생을 바꾼 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치 전문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대목인 거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도 전화가 와서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아이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18개월이 다 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 아이가 걷는 날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선 전에 이 아이가 걷게 됐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막 울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한 뭐 이런 거다. 이건 사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영적 대화를 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범인의 범주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여하튼 명태균 씨는 이 황금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동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거의 기적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기적 같은 일이다 했더니 기적 같은 일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매직은 더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매직이 어떤 것인지는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은 2,000개, 200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몇 개로 늘어날지 분절하면 몇 개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실제로 대선 과정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보수 진영 정치권 안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대방출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폭포수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은 뭐 아니지만 민주당 특히 야권 진영에서는 하야 또는 탄핵 뭐 이게 기정사실처럼 논의된 바는 이미 오래됐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건 뭐 저하고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5년을 다 버티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깜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가 했다는 것이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갔을 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해라. 일종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라라고 해서 뭐 굉장히 격분해서 화를 김종인 위원장에 냈다는 것이고요. 근데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답한 대목이 있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이준석을 국무총리 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이 국무총리 하면 끝나는데 당이 다르잖아요. 당이 다른 사람을 국무총리 시키면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제 화살을 덜 돌리겠지. 그 두 사람은 국방 외교만 하면 되잖아. 네? 이준석이 뭐 하고 그 장관들이 30대로 갑니다. 내가 볼 때 돌파하고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아니 지금 국무총리가 듣고 안 듣고 해서 얻는 게 있어요? 대표님 얘기한 말 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준석이 우리가 오랑캐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의제인데. EJ. 예, 이의제인데. 어?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걸 안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는 원수만 갚으면 된다. 수나라. 그 대신 고구려 땅은 너희가 해라. 똑같은 거잖아. 지금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이 때문에 국외 구도 자체도 못 만들어. 어? 이준석이 안 치면 이준석이가 한동훈이가 살아남게 하겠어요? 명태균 씨는 정치를 특히 보수 정치를 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보수로. 예. 그리고 그 주자를 이준석 대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초반에 김웅 의원을 생각했고 이준석 의원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김웅 의원이 이제 그 잔을 피하자 거부하자 이게 이제 선수가 교체된 거죠. 이준석으로. 실제로 이준석 총리를 만들면 돌파구가 마련된다. 야당 아니냐. 지금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다.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할 리도 없고 국무총리 시키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 분은 그 두 사람은 국방 외교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외교만 하고 내치 이런 것은 이준석이 보고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이준석이가 30대 장관들을 다 세울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젊은 정치로 뒤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뭐 대통령이 시키겠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시키겠습니까? 했더니 EJ다. 오랑캐로 물리치는데 안 받겠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 자체가 못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총리가 되면 한동훈이가 살아남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을 또 싸움을 붙이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정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실제로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최후의 결단 뭐 그런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의 성과를 또 자화자찬식으로 늘어놓으면서 사과도 유감도 아닌 애매한 수준의 입장을 밝힌다. 뭐 그렇게 할지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연설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함부로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좀 총리나 새로운 개각이나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명태균의 구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캐캐 묻어두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사실 홍준표 시장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중앙정치에서 대선 후보로 왜 불가한가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는 왜 못 해준 줄 아나요? 안 해준 줄 아나요? 왜 안 해주세요? 복당까지 해줬지. 네? 김정일하고 30년 만에 왜 안 해줬냐? 그 전에 보세요. 대선 때. 홍 대표가 16%, 안철수가 20몇 %, 문재인이 뭐 몇 프로 나왔잖아.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에는 뭐 문재인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안철수가 여론조사 상으로는 탄핵당한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요? 어렵죠.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안철수가 몇 석이에요? 3석.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법에는 책임 총리제가 없어요. 네. 자기가 총리하고 대통령 둘이 잡아놓고 국정원장 4명 잡아놓고 장차관급부터 해서 주요 인사 150, 100, 200명 가까이 넣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 최순실이하고 구속되고. 그래서 그때 안철수가 대통령 됐으면은 보수는 그렇게 개별 안 되고 서로 간에 진영 간에 이런 거 없었고 나 같은 사람도 안 올라갔어. 홍 대표가 뭘 선택했어요? 자기 자체를 선택했잖아. 뭘 선택했냐?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와서 지방선거 공천권 그거 휘두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소탐 대실이요. 보수를 개멸시킨 지 일조한 사람이 홍준표예요. 네?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123석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누가 돼요? 국회의장이 또 바뀌네? 안철수는 당이 있어? 머리만 있네? 몸통하고 팔다리는 국민의힘이네? 그러면 이렇게 양보나 됐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홍 대표 복당할 때 물어봤어요. 지 아들 하고 저기 아들 양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최씨 이번에도 그 당원 명부 유출한 홍 대표가 나중에 중도에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은 단일화 하겠다.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 아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게요. 안 할 거예요. 자기가 홍 대표 스타일. 그럼 뭐 어차피 또 지는데 뭐 전국 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홍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자, 홍준표 시장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치, 자기 욕심 때문에 홍준표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보수의 대통령이 됐다. 보수의 후보가 됐다. 혹은 또 뭐 됐다고 한다면 보수 개멸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영 간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본인 같은 사람이 서울로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어떤 선택을 했냐? 결국에는 지방선거 공천권 휘두르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보수 괴멸시키고 일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잘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나중에 뭐 중도 하차 또 단일화 뭐 정치에서 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뭐 이런 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 안 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합니다. 홍준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자기 욕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이런 거에 충실하지 뭐 전체를 보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명태균 씨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 대표 스타일이 원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홍 대표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되는 판을 짜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사람의 판단이, 그러니까 후보의 판단이나 생각이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신다면 취재 편의점에 언제든지 반론하시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정치판을 짜고 활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의 정치 성향은 보수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뭐 판을 짠다고 하고 뭐 정치 개혁을 말한다고 하고 보수 진영의 변화를 말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게 자신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의 성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명 대표님은 그 정치 성향은 뭐예요? 정치 성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회 시장하고 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이지 아니요 대한민국에 국민의힘 싸움은 똑같은데요. 찾아오는 사람 많은 거지.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이 호남 사람이라고 받고 저쪽 사람이 받고 진보라고 받고 보수라고 받고 아니 나는 오는 사람 다 해주는데 나는 답은 가르쳐줬어.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별거. 근데 첫 번째 이해를 못한다. 두 번째 이해를 못하니까 조직 자체가 그거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조직이 있었으면 걔 당대표 안 됐을 거야. 이준석이는 시킨 대로 막 오세훈이는 김종인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통해서 다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김건희 여사 만났는데 세 가지 조건을 대서 첫 번째 김종인 대표 사과해요. 두 번째 김종인한테
노래방 주인이 정치 성향별 판단해서 받냐, 호남 사람들을 받고 뭐 저쪽 사람들을 안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냐, 본인을 이제 노래방 주인에 비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기자들을 만날 때. 무슨 얘기냐면 본인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뭐 박완수 지사도 김진태 지사도 뭐 그밖에 그 어떤 정치인들도 본인에게는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주인이 뭘 가리냐, 오는 사람 다 손님 다 받는 거지, 뭐 이런 표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찾아옵니까? 그렇게 했더니 많이 왔지, 민주당도 많이 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누가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인천 부평의 홍영표 의원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직접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명태균 씨는 뭐 한국 정치에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막후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영향력을 세게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권 창출 이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본인 주장입니다. 2020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어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있었던 총선 그리고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그 선거의 고비마다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보수 진영 안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다들 함구하고 있고 나는 모르는 사람, 뭐 아는 적 없다,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태균 씨의 발언 가운데 나중에 진실로 사실로 확인되는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저는 취재하는 기자로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치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돌아간 것일까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 특히 이제 박형광 기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소위 대한민국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분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끌려다니면서 그야말로 오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녔던 건가?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강천석 논설위원이 쓴 그 칼럼을 보면 대통령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장관급 인사의 음향으로 인사에 관여하면서 여당에 흘려서 가스라이팅이 벌어진다는 의혹이 난무한다. 이제 이런 보도를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쳐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왔었던 것이냐에 대한 특히 보수 진영 안에서의 정치라는 것이 이게 건강한 정치인 거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침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한일 간의 교류를 해저 터널을 뚫어서 경제 교류, 인적 교류, 관광 교류 활성화시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이제 창원 시내 곳곳을 일종의 이제 명태균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가면 기차역에서 본인 차에 기자를 딱 태워가지고 창원 시내를 쭉 구경을 시켜줍니다. 일종의 명태균 가이드 따라 창원 한 바퀴 돌기 이제 이런 컨셉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분이 창원 산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창원 산단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것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창원 산단 굉장히 큰 103만 평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지역이고 아마도 산업단지를 어느 지역으로 할 거냐
어디를 먼저 할 거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용인 산단과 관련해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을 예정인데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자백에 해당하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창원 산단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을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국방, 원전, 그래갖고 이 방산 국가산단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K9을 쓰는 나라가 유럽의 6개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운영 체계, 그 다음에 부품 이런 걸 공유합니다. 자, 창원에 경남이 우리나라 방산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창원인데 창원에는 현대 롯데 하나가 여기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650만 평 처음에 지금 750만 평입니다. 국가 산단 50년 됐어요. 산단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창원에 그 방산 스마트 디지털 국가 산단을 만든다. 그러면 그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지금 독일에다가 전차를 10대를 주문하면 5년 뒤에 나와요. 5년 뒤에. 예,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주문을 해봐요. 그런데 그 나라 나오잖아요. 바로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천 기술을 너희들 탱크만 사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국가 산단 하는데 너 투자해. 그럼 여기 하면 합작해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자, 우리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도 미국에다 생산기지를 만드니까 우리 경기는 안 좋아. 그럼. 느끼죠? 그럼 걔들이 여기서 생산하는 건 다 우리 거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거잖아. 또 하나, 유사시에 이 창원은 북한이 때릴 거예요, 아마. 폭격하지 않겠어요? 이게 방산, 우리나라에 51% 생산하니까. 근데 합작회사가 들어왔어. 나토 회원국이야. 거기다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유엔하고 상관없이 나토가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전쟁에. 자기 재산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명 지킨다고. 그럼 좋아, 안 좋아? 그리고 우리나라 K9이 폴란드 가는데 물류비가 9,700이에요. 우리 돈 벌어 좋아, 안 좋아? 다 똑같아. 그런 거 기획해주고, 처음에 뭐 9만 그거 다 평. 기획을 해줬어요? 내가 해줬죠. 해주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발상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3번 찾아왔어. 그 3번 찾아와서, 그 공무원이 누구예요? 창원시 공무원. 창원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지. 그럼 우리 집에서 보고받아요? 그러면 무슨, 그래서 지역 사무실로 갔구나. 그 중요한 내용을 그래가 초안을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김영선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들 50명을 찾아갔어. 그 50명도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김영선 의원에 사인하고 다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네. 누구한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김영선한테고 김영선이 김영선한테 얘기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야, 가서 들어봐. 그 얘기 좀 들어봐라. 네. 해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네. 찾아와서 쭉 설명해주고 맞아요. 그대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기획을 여기 있네. 했는데 여기 사진 다들 정진석, 정우태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인한 거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50명이에요. 이 집권 여당에. 네. 응? 네. 그리고 여기 토지 거기 있는 이장들한테 50명이 넘는 사람은 다 사인 받아서 저런 여기 들어와도 우리 반대 안 하겠다. 어떠셨습니까? 일종의 명태균 씨의 경남 발전, 창원 발전 그랜드 플랜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창원 산단 K방산이 이제 모토고 여기 51%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유사시에 창원을 때릴 것이다. 그런데 나토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 팔면 독일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면 5년 걸리는데 우리는 금방금방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무기도 팔아먹고
그리고 유사시에 나토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면 북한이 못 때린다. 그러니까 방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강혜경 씨가 많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창원산단과 관련돼서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이다. 이제 한겨레 20일 보도로도 이미 확인이 됐죠. 실제 그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만나요? 창원시 공무원들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자신이 이렇게 그랜드 플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좋은 구상을 창원시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부탁을 받고 본인은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창원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현대, 로템 등등에서 기업들도 구체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를 만났더니 어떤 기업의 어떤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런 말들을 하더라. 뭐 잠시 후에 또 들으시겠지만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정계, 재계, 뭐 공무원들 거침없이 다 만나고 본인들이 할 얘기 다 하고 본인의 구상을 밝히고 실현시키는 그런 정치의 과정을 밟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해서는 사실이다.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본인이 이런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김영선이한테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관련해서 본인이 그걸 보여줘요. 이 창원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51명이 서명을 했네. 거기에 누가 있어? 정진석, 정호택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주인들 서명 싹 다 받았네. 여기에 창원산단 들어와도 나 반대하지 않겠다. 이장들 서명 다 받았네. 본인이 작업을 다 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배경에 명태균 씨가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정책은 명태균 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그 창녕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비유를 했어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 권총을 든 아이가 본인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도 죽일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총을 쓰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총을 내려놓고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일단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대목을 발언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보수예요? 누가요? 윤 대통령이. 정치... 보수 정권에 왔으니까 이제 보수가 되는데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가 왜 저렇게 안 좋은지 알아요? 왜 안 좋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질문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안 좋다고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 다 했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 왜 당장... 왜 처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지지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때 40 몇 프로, 45%, 50 몇, 처음에 54%가 나고 계속 떨어졌지. 왜 떨어진 줄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정권 교체 열망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무죄석방 외치는 사람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열망이 더 컸으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받더라도 서울올림픽이다. 그러면 서울올림픽 관련주가 뛰어요. 안철수다. 안철수 관련주가 뛰어요. 그러면 그 선거가 끝나거나 그 대회가 시작하면 그 주식은 뚝 나가기 시작하지. 왜? 기대치가 빠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용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쫙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대치에 나름대로 할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윤핵관들이 그냥 그 정권 교체의 열망 그것이 무너지면서 발상되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기대치가 빠지는 것을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는 서비스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국민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할 것이냐. 국민들의 어떤 니즈는 계속 바뀌거든. 정치가 서비스라는 것을 몰라요. 정치는 권력이고 휘두르는 걸 알아요. 누리는 걸 알지.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태호 지사한테 옛날에 김태호 막 거듭 경남에는 대통령 후보 자기밖에 없대요. 그러면 국민들이 찍어줘야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누드김밥인지 참치김밥인지 땡초김밥인지 알아야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태호의 정치가 뭔지 알아야 찍을 거 아니에요. 김태호의 정치는 뭡니까? 바로 얼음이 되거든. 대통령이 되지만 국정 철학은 뭡니까? 얼음이 돼.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한 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돼야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정치는 서비스라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지금 뭘 필요한지 빨리 캐치해야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탈출구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국방 외교만 하고 단위식 영업 세일즈를 뭐 잘하시니까. 내가 현대로템에 물어보니까 폴란드에 그렇게 빨리 수출할 줄 몰랐대요. 원래 한 2년 정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하고 정말 영업은 잘한대요. 한 방에 끝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에 비행기 몇 번 타다가 내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화끈합니다. 진짜 일 잘합니다. 영업 잘합니다. 우리도 아무래도 2년 뒤에 폴란드하고 수출할 줄 알았는데 그건 잘하는 거 아십니까? 서로 잘하는 거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도 짐 덜잖아. 이준석이가 이제 못 쏘겠지. 자기가 같이 그거 했으니까. 네? 한동훈 이제 바보 되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정무수석하고 안에 있는 사람 다 바꿔야 돼. 윤 대통령 그래서 보수요 진보요 제가 묻습니다. 예, 명태균 씨 말합니다. 아니 보수 정권에 왔으니까 이제 보수가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신념이랄까 이념이랄까 정치 철학이랄까 국정 운영의 비전이랄까 이건 없는 분이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율 처음부터 난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교체 열망으로 된 사람 아니요. 박근혜 무죄 석방 외치는 사람들도 찍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끝난 거다. 정권 교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쫙 빠지는 거지 지지율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아는 윤핵관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정치 집단. 예? 그쵸? 그 집단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대치나 열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 안 했다. 윤핵관을 또 저격합니다. 정치는 서비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국민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할 것이냐. 국민의 니즈는 계속 바뀌는 거다. 그러면 이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윤핵관들이 그걸 모른다. 휘두를질만 안다. 정치가 서비스라는 거를 모른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댓글에 윤석열보다 명태균이가 낫네 이런 댓글창에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는 권력이고 휘두르는 줄만 알아요. 누리는 걸로만 알아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김태호 지사 예를 듭니다. 경남의 대통령 후보는 자기밖에 없대요. 이거는 이제 김태호 후보의 이제 지사의 얘기인 거죠. 아니 국민들이 찍어줘야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누드김밥인지 참치김밥인지 땡초김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호 정치가 뭔지 알아야 찍을 거 아닙니까? 김태호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태호 의원이 얼음이 돼버리더라. 국정 철학이 뭡니까? 얼음이 돼버리더라.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나보다 똑똑한 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돼야지.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집단의 엘리트 정치인들의 판단이나 생각이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어? 내가 해야지. 이거. 권력은 누리고 휘두르는 거지 서비스라는 마인드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오랜 동안 정당 출입기자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하고 너무 흡사한 거죠. 명태균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자,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태호 지사의 마인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가 똑같다. 권력을 누릴 줄만 알았지, 휘두를 줄만 알았지, 정치가 서비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있다. 본인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거 앞서 이제 저희가 들었던 내용의 또 반복입니다. 국방 외교만 하고 영업 세일즈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영업만 해라. 저 1호 영업사원 세일즈 이것만 해라. 윤 대통령 화끈하다고 하더라. 잘 판다고 하더라. 영업 잘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짐을 덜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 외교만 하고 내치는 손 떼라.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못 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이제 바보가 된다. 한동훈이가 바보가 되겠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정무수석 포함해서 참모들 싹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지난주 일요일에 창원 현지에 가서 명태균 씨와 대략 한 7시간 정도 함께 머물면서 공식 인터뷰는 3시간, 나머지는 차 안에서 또 식사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특히 이제 정치 기자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인 세계관은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지, 왜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서 극우적 인사들을 저렇게 인사에 천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의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본인이 했던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건지, 관련해서 뭐 일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명태균 씨가 본질은 아직 입도 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재기자로서 아직 취재의 그 아주 일부분만 일단을 보았을 뿐이지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취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벌써 8시 59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구교영 기자, 김은지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다. 맞습니다.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은 명태균의 육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참여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김순덕 칼럼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담화를 앞당긴 것도 김건희 여사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담화까지 부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면 이게 바로 사인의 국정 개입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담화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이런 것 또한 대통령의 뜻으로 부인의 뜻으로 결정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이른 아침 오전 8시부터 파이널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 파일 오늘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더 보도할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가 더 한번 샅샅이 찾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9,000명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18,00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광고 보시고 저희가 김은지 기자, 구교영 기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